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일본 총리와 잇따라 양자 개별 회담을 갖고 한일중 FTA 2단계 협상의 재개, 라인 사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관람객 수에서 세계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르쉐, 프라도 같은 세계적 박물관들을 크게 제친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병만이 아니라 잔 단위로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잔에 얼마가 적당할까요? 실제 가격과 시민들의 희망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동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3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잘 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한중, 한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두 총리와 만찬도 함께 했는데요. 한일 중에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려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는 것, 그리고 삼국 정상이 매년 꾸준하게 만나서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그 기대감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만찬 행사가요, 아주 그 한중일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고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21세기형 한중일 삼국지가 서울에서 열렸다. 문화 삼국지가 한국에서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을 하면은 식전 행사, 만찬, 식후 행사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식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어떻게 보면 한중일의 미래들이 모여서 같이 21세기라고 그래서 그런지 21명의 어린이들이 한중일 공동 합창단이 해서 이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노래를 함께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그 행사가 2010년에 사실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타임캡슐을 한국에 물었었는데 네. 이것을 14년 만에 공개하는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살이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24, 어엿한 청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2010년 3차 회의 때 물었던 타임캡슐 공개 행사가 상당 부분 그 흥미를 끌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 이 어린이들은 한국 동요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식전 행사가 어린이들 위주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식후 행사는 기존에 있는 한중일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일본의 어떤 전통 그 악기, 중국의 정통 악기, 그러니까 한국의 정통 악기로 해주죠. 가야금은 우리나라 거고 일본의 샤쿠하치는 일본의 그 단소, 예. 그거를 샤쿠하치라고 그러고요. 예. 얼후는 이호라 그래서 한자로 찰현악기라 그러죠. 예. 이게 활로. 우리 아쟁 뭐 이런 것들 네네.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한중일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서 어우러졌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그 퍼포먼스뿐만 아니고 또 전시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삼국 어떻게 보면 도예가들이 20년 경력 이상 된 도예가들이 본인의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 문화가 담긴 이 도자기 예술을 지금도 보입니다만 이렇게 멋지게 어떻게 보면 공연과 함께 전시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중국 어떻게 보면 한중일이 문화로서 하나의 어떤 각축도 하면서 서로 문화를 공통되는 것을 뽐냈던 이런 자리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문화 행사였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예가들의 그 고유한 그 한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중국 도자기 이게 문화교류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또 만들어서 전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력 작품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윤 대통령은 환영 만찬에서 한일중 삼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따오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따오기가 이제 멸종 위기를 맞았던 조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그 환영 만찬에서 이제 한중일 간의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고 협력의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한자, 차, 젓가락 같은 문화 공통점이 있고 또 특히 청년 세대에서 문화적 교류와 존중이 활발하다. 그 K-팝뿐만 아니라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 후바오 중국으로 갈 때 많이 그 섭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오기 같은 그 멸종 위기가 됐다시피 했던 이런 조류를 우리가 구제했듯이 그러니까 한일중이 협력을 한다면 협력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일중이 협력을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실질 성과, 삼국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협력하자. 그런 메시지의 상징으로 이제 따오기를 이제 강조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24년 서울이 개최하는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는 2019년 청두회의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제 3자 협력을 재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는 세 나라가 계속 주시를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오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질 뻔한 거를 세 나라가 손을 잡고 개체수를 늘려놓으니까 지금은 삼국 모두의 천연기념물로 그 나라에 다 살지 않느냐. 이렇게 실질적인 체감이 되는 성과를 내보자. 그 예로 따오기를 윤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삼국 젊은이들의 공통된 기호. 지금 봉 교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삼국 젊은이들이 자 이런 공통된 기호와 선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 한중일 문화에서 공통되는 것, 그리고 21세기, 그리고 미래의 한중일에 공통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씩 했다는데 저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 한문, 한자, 그리고 차, 다도, 그리고 또 젓가락.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한중일이 같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같이 공유해왔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젓가락은 정말 그 세 나라죠. 그렇죠. 뭐 포크 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동양 영화 보면 다 젓가락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또 즐기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K-팝. 말 그대로 한류에서 K-팝이 전 세계를 하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애니메이션. 망가라고 하죠. 우리는 네. 이제는 만화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더불어서 중국의 우리 푸바오로 대표되는 판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동양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 이렇게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21세기 미래의 젊은 그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같이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어떻게 보면 기획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김수경 그 용산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게 그 단순히 어떤 그런 문화뿐만 아니고 식사를 제공했는데도 식사도 이게 그 식문화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부, 만두, 그럼 된장, 고추장 같은 장 이런 것들도 그것도 삼국 공통이다 이거죠. 공통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궁중 요리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융합해서 이 대접을 했는 것이 한국 문화 속에 녹아든 이 삼국의 공통점을 이 음식 문화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도 또 뜻깊은 어떻게 보면 만찬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부, 만두, 장류를 한중일 걸 이용해서 대게, 궁중, 어만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한우 양념, 갈비구이. 저도 먹고 싶네요. 또 구운 채소, 오색 골동반. 예. 골동 그 왜 돌 그 솥에다가 그렇죠. 골동반은 쉽게 말하면은
담백한 그 비빔밥 아닙니까? 위에 어떻게 보면 고추장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은 골동반인데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죠. 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지요. 먼저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26일에 가진 양자회담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5월 26일 먼저 열린 한중 개별 양자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입장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모두 발언 계속 들어보시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都坚持相互尊重，通过平等对话、真诚沟通，不断地深化友好互信。 네, 이렇게 한중 양자회담이 65분가량 열렸습니다. 외교 안보 면에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죠? 예, 저도 예상한 것보다 이 외교 안보, 양국이 사실 부담이 많은 분야에서 2+2 대화 채널에 합의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실질적인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가 대화와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것, 이것이 특히 그 주목이 되는데요. 비록 이것이 어떤 장관급은 아닙니다. 외교 차원과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장급이지만 이런 대화의 채널을 구축했다는 것은 양국이 말로만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원칙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이겠다. 이것이 이번 한중 간의 그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즉 한국과 중국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네. 구동존이라고 그러죠. 구동존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을 대표한 리창 총리 간의 실질적인 이런 협의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이고 이것을 어떤 데다 비교할 수 있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그 정권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국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합의한 것은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는 대화 소통의 채널을 긴급하게 복원해야 된다. 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네. 그 채널에 합의한 것에 비교한다면 우리도 중국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이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엔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이 복원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건 역시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입니다.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로 짚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2015년 12월 달에 한중 FTA가 처음 비준 동의에서 시행됐으니까 다가오는 내년이면은 10주년을 맞는 것이죠. 그동안 정말 엄청난 어떤 교역량이 증가가 돼 있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그 FTA란 것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 협정, 어떤 상품의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교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태문이 알리익스프레스니 이런 부분이 직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한미 FTA에 기반한 것인데 이런 상품에 대한 것을 넘어서 2차 FTA로서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법률 교류까지도 지금 심화시킬 수 있는 2단계 한중 FTA의 개막을 알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군요. 또 이번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이 부분을 장관급 협의체로 재개한다는데 그동안 13년 동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을 처음으로 다시 연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신냉전이라는 시스템으로서 자유주의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체제 이런 식으로 좀 블록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한중 관계에 특히 경제 부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이번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들은 손에 잡히는 성과로 꼽을만 하지요. 자, 윤 대통령은 당초 의제 채택이 힘들 거라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협력, 우리 입장에서는 밀착 문제도
거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걸끄러운 주제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창 총리에게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즉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간의 정상회의가 모든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어떤 큰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네.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큰 그 수확으로 보이겠고 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급한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한 것이라든지 외교 안보 분야에서 2+2 양자 대화 채널을 개설한 것은 가장 위험하고 최악의 경우를 막는 어떤 보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한중 FTA를 2015년 이후로 1차에서 2차 이번엔 금융 서비스, 법률, 인적 교류까지 포함한 데 이끌어낸다는 것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양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0번째로 만났습니다. 취임 이후 1년에 한 5번 꼴로 만난 셈이죠. 한일 양자회담 모습, 또 두 정상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열린 한일 개별 정상회담, 양자회담의 모습입니다. 역시 악수를 나누고요.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維持強化し、そし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も、日韓両国の連携を一層緊密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윤 대통령은 이 양자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최근 두 나라 사이에 큰 논란이 됐던 라인 야후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이 정책인 이슈 이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대담한 정책을 취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깊게 다룬 적이 있죠.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가장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일 관계 복원이었는데 이것이 일본 행정지도에 관한 이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 한일 관계의 어떤 삐걱거리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양국 간의 불안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자 최근 논란됐던 라인 사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행동 지도가 일본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은 이해한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가 아닌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을 촉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이번 행정 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보안 가버넌스 차원에서 재검토 요구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한국 기업에 대한 박해라든지 이런 차별의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지분 것은 매각 요구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이 어렵게 시작한 한일 관계의 복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장애물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 추동력을 지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양 지도자 간의 이런 공감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정상은 수소와 핵심 광물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의
모금 협력 등의 아주 중요한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일 간의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깃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CO2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 전략인 것이고 또 지난 그 몇 년간 중국과의 어떤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 광물 이 문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을 해왔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일 자원 협력 대화를 이 정부 채널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수소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수소 문제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일본도 그에 못지않게 원래 일본이 먼저 그 다른 것을 한일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이 미래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국의 정경영,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게이단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10억 그 10억 원 그리고 일본에서 1억 엔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이 수소 협력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먼저 20억 엔, 2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냈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 정도를 내서 점점 이 한국 미래 재단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공통되는 재산을 늘려서 협력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항산 모항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자본이 든든하면은 그에 따르는 협력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본 유력 신문이죠. 요미우리가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아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공동선언 초안이 100% 공동선언으로 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네. 초안에 합의한 다음에 그 정상회의가 진행되면서 최종 문구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이제 외교 상에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초안에서 대북 핵 위협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3국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의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이 어떻게 문구에 녹아 들어갈지 최종안에 이것은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라면은 이 북한을 꼭 집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북핵 위협에 대해서 3국이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수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최종 문안에서는 어떤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일중 3자 정상회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거의 5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네. 멈춰졌던 시기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경제협력입니다. 네. 중국이 GDP로 본다면은 세계 2위, 일본이 3위, 한국이 10위입니다. 2등, 3등, 10등이 세계 경제 2등, 3등, 10등이 협력을 한다면은 유럽 연합의 경제와 같은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도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낸다는 것이 이번에 한일중 3자 회의의 방점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성과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경제 협력을 어느 정도 더 큰 단계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더 주안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중 개별 양자회담 이틀 전입니다. 지난 24일 금요일 저녁에 윤 대통령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와 배식까지 고기도 직접 굽고요. 이렇게 하면서 출입 기자들에게 2년 전부터 수시로 해왔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저녁 초대. 제목이 뭐 아주 저렇게 걸려 있고요. 3실장, 7수석이 다 나옵니다. 자, 저런 모습. 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재운 고기를 이 삼겹살을 이렇게 했고요. 저 김치찌개 배식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거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뭔가를 뿌리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말이 요리 장면이 그대로 공개가 돼서 칼로 직접 썰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하나씩 드셔보라는 뜻이죠. 좀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비판도 많이 듣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윤 대통령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요리는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지났는데도 솜씨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기자들이 다 엄지척했다고요? 갑자기 용산 윤식당 개업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바 셰프 윤으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산 지금 그 잔디밭에 테이블을 한 20개 정도 갖다 놓고 용산 출입 기자들과 같이 격이 없는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서 메인 셰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참 흥미로운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남아서 이 각진 이 계란 지단 이거 특히 이제 일반 프라이팬에 저도 이제 프라이팬에 우리 계란을 프라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이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고 그 각을 지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 역량인데 그것을 직접 앞에서 실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이른바 K 바베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저기 오늘은 저 모임에 있는 우리 출입국 기자들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전국 8도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다며 윤 대통령만의 김치찌개 레시피, 요리법이라고 하죠. 그걸 표로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기자들에게 알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아마 잘하면은 히트 상품이 용산발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숙성한 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겹살을 넣는데 삼겹살을 미리 여러 가지 간을 해서 절여놨다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해서 끓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드린 것처럼 계란 지단은 직접 하셨는데 이번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직접 끓인 건 아니지만 베이식은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저 김치찌개도 팔도 김치찌개 마치 추석이나 설날 때 용산에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할 때 팔도 특산물로 하는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팔도 특산물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김치찌개인데 그것 외에도 돌산 갓김치라든가 아니면은 남도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나오는 오미자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특산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도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용산이 팔도 화합의 장이 되었다. 그런 후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됐죠. 의료계는 법정 투쟁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해 의대 입시 준비와 전공의들의 복귀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같은 이른바 의료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재정 투입 준비를 잘 좀 하라고 재정당국에 주문했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가지 어떻게 보면 당근책을 의료계에 던졌다라고 하는데 5가지가 첫 번째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제, 두 번째가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세 번째가 필수 의료 R&D 확충, 그리고 네 번째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지역 의료 투자
혁신 투자 이런 5대 개혁인데 상당 부분 그 의료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도 그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처벌되지 않도록 해서 의료계에도 어떤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을 성심껏 하되 그 치료를 하되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이런 당근과 채찍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도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료계를 잘 설득하는 지렛대가 된다고 하면은 의정 갈등도 빠른 시간 내에 또 어떻게 보면 해결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봉영식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작년 관람객 수에서 세계 6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르쉐, 프라도 같은 쟁쟁한 경쟁 박물관들을 아주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그 인기의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개가 국보인 거예요?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관람객 수가 세계 6위, 아시아 1위가 되려면 박물관을 전공한 분들이나 박물관 좋아하는 이 이른바 매니아들로만은 안 되는 거죠? 예, 매니아들만은 될 수가 없고 일반인들이 대거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경우에 최근에 MZ세대 놀이터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MZ세대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가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MZ세대라고 할 때는 그냥 젊은 세대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세대가 많이 간다는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도 2023년 방문객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4년 그 방문객 중에서 상당수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방문객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45.8% 거의 50%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폭증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각각의 테마별 전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가 사유상을 테마로 한 그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그게 2021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 단일 전시가 벌써 관람객이 60만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의 히트 상본도 나타나고 있고 전시 테마별 상품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서 2024년 상품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영국에요. 아트 뉴스페이퍼란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가 아주 권위가 있는데 집계를 했습니다. 2023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의 순위표를 공개한 거죠. 놀랍게 6위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좀 그 순인데 1위가 프랑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연 방문객이 800만이 넘습니다. 2위가 이탈리아 바티칸 미술관, 3위가 영국 대형 박물관, 4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5위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저기까지는 알겠어요. 예. 다 이제 공감이 돼요. 그렇습니다. 6위가 갑자기 그리고 6위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서구 열강이거든요. 그러네요.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들이었거든요. 일종의 뭐 좀 심한 말로 약탈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남의 나라에서 그 문화유산 가져다가 저기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들인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뺏겼던 나라잖아요. 우리 문화유산도. 아직도 가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저기 탑10에 들어서 일본, 대만, 중국도 저기 탑10에 못 들었는데 한국이 탑10에 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아시아의 박물관 순위표를 보면 더 어깨가 좀 으쓱해지실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은 2위를
150만 명 정도의 현격한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자,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4위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순위를 봐도 일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시아 전체 1위인데 2위가 홍콩의 M+ 미술관, 3위가 일본의 도쿄 국립신미술관 이렇게 되는데 4위에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1위하고 4위. 근데 한국의 문화예술보다 사실은 일본, 대만 뭐 이런 나라, 또 인도 이런 나라들도 문화예술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박물관, 미술관이 아시아 최상급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 1위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포인트는요. 작년 1위의 의미가 바로 더 커지는 대목이죠. 역대 최대 관객수죠? 그렇습니다. 그 2023년 관광객이 400만 명. 야, 이게 부산이 인구수가 400만 명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인구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개관 후 최다였고, 그리고 또 내용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 관람객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눈길을 끌고 앞으로의 성장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30%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아마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신 분들, 인사동이건 강남이건 다니신 분들을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서구에서 오신 뭐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K컬처, 현대의 미술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떤 한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 뜻깊은 어떤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젊은 층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데, 자, 이유가 진짜 뭔가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우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굉장히 삶의 질이 고양이 돼서 여유가 생겨서 박물관도 많이 간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아무래도 박물관, 미술관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가벼운 젊은이들이 가기 좋다. 예,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세대가 극장도 지금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극장 비싸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박물관, 미술관은 뭔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가격은 싸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MZ세대가 관람객 중에서 비중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 7명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같은 경우에 관람료가 5,000원, 네. 학생은 무료.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 제약도 없고. 네. 보통 극장이나 공연은 돈 내고 들어갔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2시간이나 3시간이면 나와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박물관, 미술관은 계속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박물관, 미술관 그 주변에 맛집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적 유명 인사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습니다. 2022년 내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환영 만찬도 바로 여기서 열렸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년 전이죠. 2022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공식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고, 그 당시 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바이든 부처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안내하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의 이 만찬도 국립현대미술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여기가 해외 어떻게 보면 문화 교류의 그 정상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런 성공의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시 스타일을 확 바꾼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죠? 예, 새로운 전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박물관에서 절대로 만지지 마시오. 지겹게 드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기본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만져보시오. 이런 식의 전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전 칠기함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유산의 3D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소리를 눈으로 보는 전시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네. 범종 소리를 눈으로 보는 전시를 올 9월 달에 지금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마 9월 달에 화제가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베리어 프리 장벽 제거라고 해서 장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분들도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걸 다 이제 전시품들을 3D 모형으로 만들어서 만져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다양한 전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박물관 간 지가 제법 됐는데 베리어 프리 오감 체험 전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오감 체험 전시가 과연 어떤 건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오디오 가이드를 잘 활용하시면 네. 이제 혼자서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각상을 찾으셨나요? 두 조각상을 구석구석 만져보며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와. 왼손으로 네. 왼손 그릇에 있는 향기 공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손으로 들어보셔도 돼요. 아, 네,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우와. 네. 지금 이 자리는 방가사유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곳이에요. 그 실제 국보 방가사유상과 거의 같은 크기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두 조각상을 저희가 여기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진짜는 저기 상설 전시관 2층에 가면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방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반가사유상으로 만든 상품들이 관객들의 발길을 잡아 끌면서 박물관 매출을 아주 크게 올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방가사유상 그 상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방가사유상을 작게 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왜 연예인 상품을 굿즈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에 빗대서 박물관 상품을 뮤즈라고 뮤지엄 굿즈라고 굿즈군요. 그렇게 네. 해서 지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취객 선비 3인방 변색잔 술잔 세트 이런 게 있는데 아, 취객 선비 3인방. 3인방 변색잔 이름만 들어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술잔에 술을 따르면 선비의 얼굴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방가사유상도 그렇고 저런 술잔도 그렇고 품절이 될 정도로 MZ세대 사이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위스키를 잔 단위로도 파죠. 위스키 더블 하는 거 보셨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게 가능해진다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그 포장마차에서 잔술 하나 주세요. 이 계피 담배 하나 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동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 나누어서 하면서 한마디로 위스키 스트레이트 한 잔 주세요. 사케 도쿠리 한 잔 주세요.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세청의 해석에 의해서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주류 판매업 시행령 법을 바꿈으로써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데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6월 초부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주 한 잔 팔았다고 해서 이 소매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거 혹시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 변호사님께서요. 지난해부터 잔술 판매는 주종별로 사실상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 규정의 적용이 좀 달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명시가 됐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류는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판매를.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팔면은 주류 면허를 취소시키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을 명확하게 그 술잔이라든가 기타 용기에 담아서 판다 하더라도 이 주류 면허업이 취소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주머니 사정 어려운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소주 한 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맥주 한 잔, 이것도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맥주 말고 병술 맥주도 이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가면 막걸리 한 잔을 1,000원에 파는 잔술 식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000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꽤 팔린다고요? 그게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그 서울 탑골공원에 그 막걸리 한 잔에 1,000원씩
그렇게 파는 잔술을 파는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해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60여 잔 정도 팔린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 잔술 이용객들이 여기가 안주가 없어도 싸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7080 세대가 일종의 거기에서 안식처 역할을 했던. 저기 보십시오. 튀밥 보이죠? 그다음에 간단한 거. 근데 저건 서비스 안주래요. 예, 저런 서비스 안주도 있고 그런데 그 7080 세대에게 안식처 역할을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MZ 세대들도 보도를 보고 저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국민주류라고 불리는 국민의 술이라 불리는 소주 한 잔 값은 얼마가 과연 적당할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의견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마음은 한 5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영업 차원상 한 1,000원 정도 받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평론가가 보시기에 식당 소주가 한 병에 한 6,000원 하거든요. 예. 그러면 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하고 1,000원 더 받아야 된다 의견이 있거든요. 예. 하평론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잔술은 한 1,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대신에 그 양을 소주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종이컵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면 1,000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1,000원 좋은데요. 그거 마시고 음주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유. 소주 같은 경우에 지금 반 잔만 마셔도 음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마시고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설마 잔술 드시고 음주운전이 하겠습니까만 이 말씀도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7일 월요일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고 재방송은 내일 오전 6시부터입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